안녕하세요.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요. 다 잊었고, 이제는 다 지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삶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살고 있었다면 기분이 덜 나빴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그 사람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에 아이도 만나러 오지 못했겠죠. 다시 한번 이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만약 제가 아직도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사람인 게 아니라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아끼는 중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우린 젊었고 함께 갚아나가면 시간이 걸리긴 해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항상 성실하기만 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으니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만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사는 그 모습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 안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 사람을 제가 따라다니며 붙잡고 연애하자고 졸랐습니다. 쉴 틈이 없는 그 사람을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도 제 쪽에서 졸랐죠. 제 말을 듣고 전 남편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꼭 잘 될 거라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반전세인 신혼집과 혼수를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3천만 원은 남편 빚을 일부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흔쾌히 제 결혼 비용을 다 해주셨습니다. 얼른 빚 다 갚고 부지런히 모아서 갚으라는 말씀과 함께요. 오빠와 언니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만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어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열심히 벌면 나중에 다 갚고 웃을 날이 오겠지 했습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저는 좀 나서서 이끌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전 남편은 그런 저를 조용히 따라오는 성격이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입사를 제가 먼저 해서 나이는 제가 1살 어렸는데 제가 선임이었거든요. 회식 자리에도 한 번을 못 오기에 일부러 전 남편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와서 고기라도 먹고 가라고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는 그 모습도 형편 때문에 일그러지지 않은 성격 같아 좋아 보였으니 할 말 다 했죠. 그냥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나중에 다 이루고 나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결혼 후에도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도 꾸준히 하고요. 회사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년 대리이긴 했지만요.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중이니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저는 근처 다른 회사로 옮겨 과장을 달았고 제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적금 붓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은 남편 용돈 20만 원과 부모님 생활비 100만 원을 제하고는 모두 빚을 갚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이 지게 되었냐고요? 전 남편의 부모님이 전 남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쓰시고 대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받으셨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일을 못하시고 생활비까지 받아 쓰신 겁니다.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셔서 처음엔 잠깐 쉬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예 일할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놀라웠죠. 자식에게 그 많은 빚을 남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시려는 의욕이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어찌됐건 날 낳아 기르시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려야지 라며 본인의 부모님들이 안쓰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옷도 사주고 더 좋은 먹거리를 사주고 싶지만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할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의지하며 시작한 만큼 얼른 빚 갚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는 이렇게 빚을 남기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빚을 안겨주신 것 빼고는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집살이 시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시댁에 방문하거나 하면 어려워하시곤 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나 할까요? 아이도 예뻐하셔서 가끔 안부차 사진이라도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매달 전 남편이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 생활비 외에는 달리 금전적인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기에 기초수급비 나오는 것과 합쳐 생활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별 때마다 옷도 새 옷이고 집안의 물건들은 집에 비해 좋은 게 많아 의아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부은 적금이 아이가 3돌쯤 됐을 때 3천만 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쓰지 말자 싶으면서도 남은 빚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남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천만 원 정도 남았다 하더라고요. 물려받은 빚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갚아서 그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모은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3천만 원이거든. 그럼 그 빚을 다 갚고 우리 이제 진짜 열심히 모아서 얼른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모으는 돈을 우리 부모님한테 갚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한참 흘리더니 고마워. 내가 무슨 복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잘할게. 라며 절 안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간의 전 남편의 고단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안쓰러웠고 이제는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사실 전 남편은 옷도 신발도 언제 샀는지 모르는 물건들을 쓰고 살았거든요. 저도 결혼하고는 쇼핑한 게 언제인지 모르고 살았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통장에 좀 더 돈이 쌓이는 재미를 느껴보니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밝은 날만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빚을 져 버릇한 사람들은 그 버릇을 못 고치나 봅니다. 그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술 드시고 새벽에 귀가하시다가 오토바이에 당하셨는데 CCTV를 봐도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없어 가해자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시어머님과 남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슬픔에 빠졌고 괴로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아버님께서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슬프고 괴롭고 억울했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냐며 울었고요. 애통함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나오니 오신 손님에 비해 다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 저희가 그 금액을 보충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전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으신 시어머님과는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죠. 갑자기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전 남편의 큰아버님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큰아버지이신 것을 밝히더니 대뜸 장례 치르고 얼마 남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비용이 부족해 저희가 보충했습니다.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희 시아버지가 나한테 그동안 돈을 빌린 건 아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라고 했더니 사람 죽은 마당에 이런 얘기하면 냉정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쩌느냐. 나도 죽을 때까지 그 돈 쓰면서 죽어야 되는데
애초에 석철이가 갚아줄 거라고 빌려간 돈이니까 이제는 좀 갚아줘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버님이 빌리신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2억 될 거다. 통장으로 보내서 증거도 다 있다. 돈 빌려줄 때 녹음해 놓은 것도 있고 차용증도 다 있어. 그때 석철이가 보증을 섰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다 찍었어. 전부터 하도 돈을 빌려서 나도 혹시 모르니 그렇게 다 해놨다. 돈 언제까지 되겠니? 하시기에 큰아버님, 저희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아버님 저렇게 되시기 전에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무섭고 쌀쌀맞게 돌변하시며 목소리가 커지시더니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냐? 나는 애초에 석철이 너네 보고 준 돈이라니까? 너희 시아버지도 너희가 갚아줄 거라고 했고 나도 다 알아봤어. 너희 다 고소당하고 싶냐? 빨리 갚아라. 알았냐? 라며 윽박을 지르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손이 부들거리고 이제 겨우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잔고는 이제 겨우 2천만 원 정도인데 2억을 어떻게 만드나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도 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아버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라고 여쭤보니 그래, 그게 그렇게 됐다. 너희 시아버님이 선산 팔아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너희 큰아버지 몫을 못 드리기도 했고 그간 우리 생활비 부족할 때 좀 빌리고 했더니 그 정도 되더라. 내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너희 큰아버지가 성격이 급하셔서 바로 전화하셨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간에 아범 앞으로 있던 빚도 이제 막 다 갚았는데 2억 원이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요? 라고 했더니 너희 집 보증금이 얼마지? 하시더라고요. 1억 2천이고 반전세예요. 그런데 어머님 이 집 빼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이까지 길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어쩌니 나 사는 집도 월세인데 너희는 둘 다 일도 하잖니. 뭐 석철이는 신용불량이라 대출 안 나올 것 같고 너는 좀 나오니? 하시는데 와 진짜 대책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 제가 대출을 받아도 그렇게까지 받기는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저희 사는 집을 옮겼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돈한테 부탁을 좀 해볼래? 너희 집은 땅도 좀 있다며. 급한 대로 불을 끄고 나중에 너희가 갚으면 되지. 너희 큰아버지 고소한다고 저렇게 난리신데. 라며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간 생활비를 저희가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빚도 지시고 생활비가 부족하셨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셨으면 좋잖아요. 저희 어머님보다 나이 많으신데도 아직도 일 다니세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시고 제가 모은 돈은 아범 빚 갚았잖아요. 그런데 또 손 벌리긴 어려워요. 그 정도 금액은 있지도 않으실 거고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어쩌니 벌써 돈은 다 쓰고 없는데. 그리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일도 하던 사람들이나 하지. 당장에 갚아야 하는데 있는 쪽에다 가져다 써야지 별 수 있니? 사돈께 너가 잘 이야기 좀 해봐라.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온 세상이 시커멓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럽더라고요. 겨우 붙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를 쓰며 버티고 겨우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니 다리가 후들거리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도 내 새끼는 먹여야 하니 겨우 아이 밥을 해서 먹이고 씻겨 재우고 나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낮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자
나도 엄마랑 통화해서 들었어. 진짜 놀랐지? 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보라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하자. 저기 처형이랑 형님한테도 조금씩 빌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좀 빌리면 얼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열심히 갚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여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 시호는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왜 그래? 당신 부모님 빚만 갚다가 인생 다 소비할 거야? 언제나 당신 인생 살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빚 갚아주지 만만해? 지금까지 갚은 것도 얼만데? 내가 준 돈만 6천만 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2억을 어느 세월에 갚겠다는 거야? 아주 안 갚겠다는 소리지? 라며 울었더니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생긴 그 빚 다 당신 몫이 되었지. 아니,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을 아끼시거나 쪼들리게 사신 것도 아니잖아. 그냥 빚으로 호의호식 하시다가 그 빚만 당신 물려주시는 거잖아. 그런데도 부모님 두둔하고 싶어? 라고 하자. 그렇다고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해서 뭐 할 건데? 다른 방법 있어? 갚아야지. 그러지 말고 처갓집에 이야기 좀 잘해봐. 라고 하더군요. 그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 남자랑 살면 나도 평생 빚쟁이겠다. 우리 아들은 어쩌지?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당신 이러면 우리 시우도 그 빚 물려받고 그 빚 갚느라 정신없이 살겠어. 당신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잠시 아무 말도 없다가 그러니까 얼른 해서 우리가 다 갚자고.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빚 안 지신대. 혼자 쓰시니까 덜 쓰시겠지. 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혼하면서 빌린 우리 부모님 돈은 아예 안 갚을 생각인 건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하는 돈도 갚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아주 우리 친정을 벗겨먹겠다는 소리 같아 화가 나는데 아이가 자는데 시끄럽게 할 수 없어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부모님께는 더 이상 손 못 벌린다고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했고요. 이를 앙담은 채로 이야기하는 저를 보더니 알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전 남편이 잠이 들었는데 톡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안 봐도 시어머니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평소에 불편하다고 비밀번호를 걸지 않는 전 남편이기에 열어봤습니다. 예, 너 와이프 뭐라니? 아까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얘기 못한다더만. 잘 구슬려 봐라. 이럴 때 있는 사람들 도움받는 거야. 이라는 시어머니 말이 오늘 저녁에 저와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안 된다고 그러죠.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처갓집에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도 면목이 없고요. 라며 전 남편이 대답을 하자 어이그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있으면 좀 해주면 되지.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 사는 집을 빼서 월세로 가. 그럼 뭐라도 더 해주겠지. 그러고 나서는 또 빼서 월세로 가고. 그렇게라도 갚아야지. 너희 큰아버지 아주 난리다. 전부터 돈 좀 빌려준다고 어찌나 큰 소리 치는지. 진짜 소송이라도 하면 어쩌느냐. 아주 골치가 아파. 라며 시어머니가 저희가 빚을 질 것을 종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라가 치밀다 못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답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애 엄마한테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래도 정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집이라도 빼야죠. 뭐 본인이 정 힘들면 처갓집에 손 벌리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 일 잘 해결되면 남는 돈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모피 한 벌 사드릴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려입고 기죽지 마세요. 라더군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답장을 본 시어머니가 그래? 어떤 걸로 사줄 건데? 요즘은 짧은 거나 조끼 종류로 많이 하더라. 전에 산 것들은 너무 길고 커서
어디 가볍게 입고 나갈 때 힘들어. 이번엔 좀 화려한 색으로 살까봐 라고 보냈는데 잠이 든 전 남편이 답이 없자. 그리고 나 팔찌도 좀 해주면 안 되니? 집에 있는 거는 다 얇아서 좀 안 어울려. 뒀다가 굵게 목걸이를 하든지 하고 이번엔 팔찌만 좀 해야겠어. 김 여사가 한 대 있는데 거기 디자인 좋더라. 세공비는 좀 비싸도 라며 보낸 것까지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 빚이 2억이 넘게 있는 사람들이 모피며 팔찌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 열이 치솟으며 터져 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빚에 치여 죽겠는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범이 피곤한지 잠이 들었네요. 어머님, 빚이 2억인데 모피와 금부치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하셨어요? 등쳐먹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네요. 저는 이 대화 내용 캡처해서 이혼할 때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그간의 한 고생들이 다 쓸모없는 짓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범이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잘해보세요. 저는 이쯤에서 빠지겠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아이 생각해서 참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통 내용을 다 캐쳐 떠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애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 내용을 본 건지 전 남편이 눈치를 보기에 다 봤지? 어머니랑 통화했어? 본 그대로야. 우리 이혼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밤새 알아보니까 우리 시우한테 빚 전달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알아봐. 큰아버님이 가만히 있진 않으시겠지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신 집만 가지고 나가. 이혼 서류는 작성해서 회사로 보내줄게.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한 내가 불쌍하다. 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울 순 없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집 계약서와 통장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다 제 명의라 전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했지만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녁에 돌아오니 전 남편은 몇 가지 옷을 들고 나가긴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낡고 허른 것들 뿐이라 갖다 버려도 그만인 것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잘 싸서 문 앞에 놔뒀습니다.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아빠는 어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우야, 우리 애 아빠랑 이제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고 했더니 우리 반에 정민이도 아빠랑 안 살아.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대리운전하느라 늦는 남편이었기에 아이는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뭔가 싶어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이혼은 반드시 하겠지만 전 남편과 시모에게 갚아주고 이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희 부모님 등을 쳐먹을 생각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각자 월급 받아 전 남편은 빚 갚고 저는 생활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적인 건데 뭘 어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속이 탔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은 아이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야 오히려 좋았죠. 그런 인간들 손에 아이를 크게 할 순 없으니까요. 양육비를 책정하며 새롭게 안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따로 진 빚만 8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전 남편이 갚아야 할 빚이 2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양육비는 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못 받겠다 싶었습니다. 역시나 전화 한 통도 양육비도 면책 기일에도 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싶었거든요. 이혼 확정 기일날 저에게 그래도 부부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지. 내가 빚이 더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냐?
라고 하는 전 남편의 머리를 가방을 들어 있느니껏 내리쳤습니다. 맞고는 깜짝 놀라서 절 보고 있는 전 남편에게 야, 이 머저리야. 내가 너 빚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랬으면 애초에 너랑 결혼도 하지 않았어. 빚도 안고 아등바등 사는 거 애처롭고 불쌍해도 성실하니까 금방 갚고 알콩달콩 살면 되겠지 하고 결혼했지. 그런데 너 어떻게 했어? 너희 부모 빚 떠안으면서 우리 부모님 보고 갚아달라고? 너희 엄마랑 공모한 거 증거로 다 제출했잖아. 그렇게 사치하면서 빚을 갚아줘? 내가 그걸 알고 너랑 어떻게 사니? 우리 시우는 한정승인해서 너가 빚져도 못 물려받게 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너가 다 갚고 죽어. 나랑 시우는 이제 그 구렁텅이에서 탈출이다. 라며 돌아서려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 전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이제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마. 혹시나 애 보고 싶으면 양육비 내고 보러 와라. 라며 뒤돌아와 버렸습니다.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부모 빚 떠안고 전전긍긍하느라 처자식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장인 장모 뒤통수 치려다 걸린걸요.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없는 집이라 그럴 때 반대라도 해볼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워낙 좋게 말해놔서 엄마 아빠도 모르셨을 텐데도 나이 들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가 지낼 집을 전세로 얻어주시면서 친정 가까이로 와서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갚겠다고 하자 내 새끼랑 내 손주 사는 집값인데 갚긴 뭘 갚니? 그냥 이제 다 잊고 행복하기만 해. 라고 하셔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이와는 주말을 이용해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느라 좀 애를 먹긴 했지만 그간 전 남편이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곤 했었거든요. 풀빌라 펜션도 다니고 바다도 보러 다녀오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박물관도 다니고요. 금전적으로 아주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저축금도 전에 비하면 꽤나 모으고 있고요.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께도 열심히 돈 붙여가면서 갚을 건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전 남편은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빌미로 또 들러붙기라도 하면 더 골치가 아플 테니까요. 또 아이도 아빠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랑 저랑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다니시는 성당에서 무료 식사 봉사를 다니시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한 주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이는 아빠가 봐주시기로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노숙자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드시기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실직자분들이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오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또 다른 급식 장소를 물색하실까 하여 몇 명 인원이 움직이시는 바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고 생각하며 즐겁게 했습니다. 좋은 일하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열심히 밥과 국을 퍼드리며 다음 순서에 계신 분들 수저와 젓가락 집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놀라서 보니 전 남편과 시어머니더군요. 두리번거리면서도 음식을 보고 좋아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서 위생모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는 모르는 척 밥과 국을 퍼주고 살펴보니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그릇에 고개를 파묻듯이 헐레벌떡 음식을 먹더군요. 엄마는 그때 다른 곳에서 재료 점검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있는 쪽으로 서둘러 오시더라고요. 예, 저기 시우 아빠랑 시우 할머니 아니니? 하면서 놀라하시기에 엄마 모르는 척해. 여기서 아는 척 해봤자 들러붙기밖에 더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한다며. 라고 이야기하고는 엄마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다른 분들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다시 보니 다른 분들이 계신 것을 보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모피를 입고 나타난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었고 전보다 더 말라서 음식을 보고는 주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밥을 먹던 전 남편을 보자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와서 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했어.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라고 하자마자 김석철 대리님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전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을 했고 그 손해배상까지 떠안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해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칫 교도소에 가겠다고 하면서요. 회사에서는 그간 정이 있으니 구속은 안 되게 했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분위기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 왜 그런 꼴로 무료 급식소에 나타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휴. 라고 한숨을 쉬니 전 동료는 애 양육비도 못 받지? 그럴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도 부리고 그랬어.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빌려 쓰셔서 회사 돈도 손을 댄 거더라고. 일단은 공금으로 메꾸고 다시 본인이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월급도 다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채우니? 둘이 이혼했다 그래서 의외다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 혹시나 애 핑계 대면서 연락해오면 끊어. 괜히 애 핑계로 들러붙을라. 그렇게 빚 갚으면서 어떻게 살았어? 에금. 이라는 전 동료에게 이제 안 보고 사는데 뭐 애도 아빠 안 찾고 나중에 점심시간에 밥이나 같이 해. 연락할게. 라고는 전화를 끊는데 명치 끝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도대체 또 뭔 핑계로 사치를 부렸으면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댄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이 아빠가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와서인지 마음이 편치 않네요. 혹시나 우리 아이 앞길까지 막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놔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런 인간이랑 연애 6개월, 결혼 생활 5년 한 제가 미친년이겠죠. 착하기만 한 게 다가 아닌데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자기 살구멍은 남겨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등치고 공금 횡령 같은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부모 공양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긴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는 그동안에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몇 번 없긴 하네요. 아이가 생긴 건 기적인가 봅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저희 아들한테 그 빚을 물려주진 않겠지만 혹시나 나이 들어서 아들에게 기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 깨라고도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아들 인생 다 망가뜨리고 어쩌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에게 연락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사돈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간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들 빚 없는 세상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좀 풀리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